네,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에 대한 의심이 피어나고 있던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풍까지 겹치면서 AI 시장에 대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우려를 키운 사건들 이미 연초부터 나타났었죠. 1월 중국의 딥시크 사태를 시작으로 2월과 3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축소 소식, 3월에는 알리바바가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는 이미 거품 초기 단계다라고 평가를 또 했었고요. 4월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재개되면서 경제 침체 우려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관세가 실제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관세 유예가 됐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 칩에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낸드와 디램 같은 반도체 칩에 언제 관세가 부과될지도 불안정한데, 그런데 이 칩을 활용해 만든 컴퓨터 부품들은 이미 관세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디램 여러 개를 붙여 만든 메모리 모듈이나 낸드와 다른 부품을 조립해 만든 SSD 같은 부품들이 있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마이크론이 트럼프 관세가 붙을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반도체 칩 자체만 보면 관세가 유예됐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요. 반도체를 활용한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적용이 된 상태인데요. 관세가 AI 산업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은 바로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다양한 부품과 장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서버 마더보드, 냉각 시스템, 전력 설비, 건설 자재, 배터리 시스템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포함이 되죠. 이 반도체를 제외한 부품 장비만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비용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 등 관세 대상 국가에서 수입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 건설의 직접적인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세가 AI 산업에 미치는 세 번째 요소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리스크인데요. 인포테크 리서치 그룹의 자문위원 스콧 비클리는요, 이제는 거의 모든 부품과 자재에 관세가 붙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관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국의 투자은행인 DI 데이비슨의 길 루리아는 지금까지는 강한 경제가 AI 투자에 힘을 실어줬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는 그 전략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AI를 향한 무제한 투자가 끝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버블 우려에 위태로웠던 AI 산업에서 관세 폭풍까지 몰아닥치면서 AI 산업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엄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종잡을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폭풍 속에서 AI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상호관세 부과가 이제 곧 시작이 되고요. 관세가 AI 투자도 위축시킬 수 있다. 이 브리핑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비용 증가가 확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비용 증가라는 것은 AI 투자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AI 버블 논쟁이 가뜩이나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거품 논쟁들을 계속해서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저는 관세 지금 이 판을 흔들고 있는 관세 상호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이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목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분명하게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금 1년 반 앞으로 다가와 있고요. 네. 2년마다 정기되니까요. 2018년 그 당시 관세 정책에 대한 교훈도 뭐냐면 그것을 거치게 끌고 가다가 결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졌거든요. 이런 것을 원하지는 분명히 않을 거고요. 1년 안에, 즉 1년 6개월 남았지만 경기가 다시 회복되고 경제가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5월 말 6월 초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 정부의 AI 산업 정책이 아직 발표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미국 AI 기업으로부터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AI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는지 무엇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분명히 이 관세 정책에서의 피해를 뛰어넘는 AI 산업에서의 특히 중국을 견제하고 세계 1강 AI 국가로서 성장하겠다는 전망을 제시해야 될 거고요. 이 부분에서 그 발표 직전에 대부분의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국과 EU,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합의가 그때까지 이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타이완이라든지 또 반도체에서 대체 중요한 한국이라든지 그리고 이 반도체 원자재에서 중요한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죠. 심지어는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에 전선줄도 한국 것이 들어가고 네. 또 물론 중국산도 들어갑니다만 네. 최소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은 지금은 AI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뭐 관세 정책은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AI 산업 정책의 발표도 기대해 보실 만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호 관세가 AI 투자 비용, AI 도입 계획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AI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패권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의 구상에도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물론 차질이 있을 수 있죠. 원래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세트 세무장관이 뭐라 하냐면 치유를 위해서 고통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미국이 치유를 해야 되는 경제 상황이라는 거고 그 중에서 고통은 감내하겠다라는 거고 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도 버텨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AI와 가 부분에서 아직 실물적으로 AI 투자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AI 산업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시 이것을 지능 정책으로 바꿔나간다라면 국면 전환은 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전 낙관적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데 이 관세의 이 갈등이 어디로 튈지 네. 예측을 제가 하면 좌판을 깔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분명하게 크게 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하지만 AI 경제의 근본이 바로 지금 붕괴되는 상황은 아니다. 더욱더 기대하셔야 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국가 정책에 주목을 해보자. 오픈 AI가 최근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펀딩을 마무리했는데요. 400억 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다. 이번 초대형 펀딩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큰 이제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펀딩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했던 것이 130억 정도였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정말 큰 규모입니다. 네. 물론 이 400억 달러가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단계별로 조건부로 입금이 되긴 합니다만 400억 달러라는 안전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기업을 하는데 당장 흑자를 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400억 달러라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오면 조금 흑자는 늦게 돼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비즈니스 전략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경영진이라면 이 판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지브리죠. 지브리를 해서 뭐 사람들은 뭐 저작권 문제 이슈도 있고 물론 이건 뭐 알아서 하겠죠. 네. 뭐 거기도 법률가들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뭐 GPU가 녹는다 막 생색내고 아파하고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한 달 사이에 이용자가 1억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명에서 무료 이용자가 5억 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돈도 있겠다. 이거를 7억 명, 10억 명으로 끌어올리면 더 좋은 거잖아요. 어느 정도 끌어올릴 때쯤 돼서는 분명하게 여기에 대한 수익 모델을 발표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20달러를 추가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20달러씩 지금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은 2천만 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뭐 6억 명, 7억 명 됐다고 해서 자 20달러 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글을 여러분 이용하실 때 돈을 내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거는 광고 비즈니스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광고 비즈니스가 되던 또는 이커머스도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상거래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수수료가 됐던 이쪽에서는 분명하게 돈을 벌어서 고객들에게는 계속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리고 20달러를 내는 사람들에는 특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원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정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AI 서비스는 이용자 확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 이용자 확보 전쟁에서 400억 달러라는 건 든든한 배후가 돼서 여유 있게 마케팅 비용도 요즘 보시면 부쩍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이 오픈 AI 광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브리를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광고까지 하면서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과감하게 이제는 서비스에서 모델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확보, 이용자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XAI가 X.com, 과거에 트위터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도 X.com의 이용자를 다 그록의 이용자로 전환시키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은 모델 경쟁에서 이용자 확보 경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브리 열풍으로 인해서 오픈 AI의 이용자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요. 오픈 AI는 역대 최대 규모의 펀딩을 마무리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번 펀딩의 조건으로 오픈 AI 영리 기업 전환 완료가 달려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영리화 과정 속에 마이크로소프트 결국에 MS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요? 네, 우선 뭐 영리화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 투자 조건에 있다라는 것의 외신 보도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네. 않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건 올해 안이 아니더라도 조만간 해결을 해야 되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400억 달러나 집어였는데 네. 그러니까요. 여기서 당신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최대한 400억 달러예요라고 하면 또는 10%예요라고 하면 누가 그 돈을 투자를 하겠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영리 전환을 분명히 할 거고 오픈 AI가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조건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MS 입장은 이중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픈 AI 입장도 너무 MS에게 종속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지금 GPU가 더 필요하다 서비스를 위해서. 근데 MS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오픈 AI에게 먼저 주지만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니 우리가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일부는 기업들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픈 AI한테 무작정 먼저 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오픈 AI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게이트라는 여러분도 아시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네. 직접 데이터 센터를 소프트뱅크하고 함께 오라클과 함께 짓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픈 AI도 조금은 MS의 구성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요. 그리고 MS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보니까 오픈 AI가 기술력에서 넘버 원이었어요. 이 넘버 원과 내가 독점적인 파트너십을 맺혀서 이것을 우리가 MS의 MS360이라든지 팀즈에다가 끼어 팔게 하면은 번들링을 하면은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겠구나. 또는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고객이 늘어나겠구나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클로드도 있고 심지어 요즘 보시에는 딥시크도 지금 제공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MS도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가 MS가 영원한 동지가 될 이유가 MS 입장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거고 오픈 AI 입장에서도 사라지고 있는 거고 초기에 MS는 오픈 AI를 통해서 이렇게 이득을 보고 사실은 IT 대장주로서 사실 주식도 많이 올랐고 고객도 많이 증가했고 매출도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 하지만 이번에도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펀딩에도 MS도 소극적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계는 유지하지만 그러나 옛날처럼 그렇게 밀월 관계, 밀착 관계는 아닐 수 있다. 예전만큼 아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오픈 AI와 이 소프트뱅크, 일본 AI 시장 공략에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 두 회사의 연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픈 AI가 첫 번째 해외 지사를 도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아직 확대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때부터 손정희 회장과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이번에 이렇게 소프트뱅크가 크게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은 한국에는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지를 보셨을 거예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손정희 회장이 이상한 수정 구슬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무대에 섰던 게 있는데 회사를 조인트 벤처를 50대 50으로 2024년 11월에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크리스탈 수정 AI입니다. 이 크리스탈 AI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AI 전환을 주도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고객이 소프트뱅크가 됐어요. 그래서 네. 소프트뱅크는 자신의 모든 과정들을 AI로 전환하겠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AI 의사결정 구조까지도 다 AI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손정 회장은 뭐라 그러냐면 일본의 작은 중소기업 제조업부터 모든 기업이 AI 전환을 하는데 크리스탈 AI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이 뒤처져 있는 디지털 경제를 네. 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고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일본 경제의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뭐라고 연설하냐면요. 일본인이여 눈을 떠라. 그러니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무슨 선지자가 된 것처럼 네네. 여러분 눈 감고 살았는데 이제 눈 뜨지 않으면 우리 일본에게 주는 손정희 회장도 이런 단어를 써요. 마지막 기회다.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뭐 사실은 객관적으로 한국에도 뒤쳐져 있는 거고 아직까지도 프로핏 디스크를 써서 그걸 금지하는 법안까지 나왔잖아요. 프로핏 디스크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많은 분들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디지털 부분에서 떨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AI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 이것이 크리스탈 AI의 부분이고 일본 정부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트랜스포머 를 만들었던 연구했던 구글의 유명한 연구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본에서 작년에 사카나 AI라고 하는 것을 창업을 했어요. 왜요? AI를 학습하는데 무조건 여기에서 GPU가 100개 필요하면은 50개의 GPU를 일본 정부가 대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되게 막대한, 즉 일본 기업들만 아니라 해외 기업을 유치하면서 일본 정부의 목표는 우리가 3강이 되겠다. 네. 한국 정부도 3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액션이 안 나오고 있지만 일본은 네. 대단한 지금 액션을 취하면서 3강이 되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서 달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에 아날로그의 나라인데 AI만큼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퀀텀 점프를 통해서 AI 도입을 발빠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의 마지막 기회다라고 표현까지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AI 산업의 차이가 어떻게 되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또 스텝을 밟아야 될까요? 사실은 한국은 AI 정책을 내놓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기 정부가 어떤 정당이 되던 네, 차기 네.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반성을 해야 될 것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지난 정부에서 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이 될 일이 아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정책이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저는 다 따져보면서 어떻게 그러면 일본은 벌써 1년 정도 앞서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의 상무부 장관은요. 엔비디아의 GPU를 받기 위해서 젠슨왕을 2번 찾아갑니다. 그것도 약속도 없이. 그냥. 약속차도 없이 찾아가서 만나달라. 그랬더니 젠슨왕도 그래도 일국의 장관이 왔는데 안 만나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약속하는 것이 그래 빅테크 다음으로는 우선순위를 일본에다 GPU를 주겠다 해서 GPU를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분 2고초려한 거죠. 2고초려의 자세로 장관이 가서 본사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서 진짜 있으면서. 진심이네요. 진심인 네. 거죠. 이런 것들이 읽혔던 거잖아요. 저희도 정말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이에요. 이 AI를 통해서 한국 경제에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곳에 한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일으켰다라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몇 가지 테크 기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몇 명의 예를 들면 네이버나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부터 일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조업, 중소제조업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기업들이 모든 공간 속에서 AI 전환을 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된 투자 환경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인재 육성의 계획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의 투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 계획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비전 우리도 다시 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좀 2, 3년 좀 주춤했었는데 다시 뛰어나갈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을 불어줄 수 있는 이런 정부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3고초려, 2고초려도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고 메타 같은 경우는 지난 6일에 거대 언어 모델 라마4 시리즈를 선보였는데요. 라마4가 오픈소스 진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은 이미 라마는 계속해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나마 이 폐쇄형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 AI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든지 또는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X.AI 그룹도 폐쇄형 모델이죠. 오픈 소스로 내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오픈 소스로 했던 것은 라마가 해왔던 건데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상업적 이용에는 좀 제한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딥시크가 더 강력하게 상업적 이용까지도 다 풀어주면서 오픈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그나마 오픈 소스 AI 오픈 소스 생태계 주인은 라마가 하고 있었다. 메타가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번에 4를 낸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번에 라마 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모델이라고 있는 오픈 AI 4.5라든지 또는 4.5라든지 제미나의 2.0 프레시라든지 2.5라든지 이런 거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픈 소스 진영도 딥시크를 써도 되지만 딥시크는 추론 모델은 좋지만 전체 모델에서 모든 것을 앞서가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최고급 수준을 이제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한국 기업에게도 좋은 소식인 거고 세계 오픈 소스 이 AI 모델에 목매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에게도 되게 담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즉 지금 라마가 발표를 안 해주면은요 항상 우리는 두 번째 2등을 써야 되는데
이제 1등 모델을 우리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들을 계속해서 형님 역할들을 네. 누나 역할, 언니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좋은 의미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치열했던 LMN 시장의 라마4의 등장으로 더욱더 그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LMN 시장의 승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센터장님은 어떤 조건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네. AI가 얼마나 와우 신기하다, 막 지브리 막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얼마나 그래서 이용자를 많이 갖느냐. 이용자를 갖기 위해서는 또 저렴해져야 되고 가격도 무료여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가장 지금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구글의 제미나이 2.5도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는 유료 이용자만 사용하다가 지금 이렇게 성능 경쟁과 함께 가격 경쟁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가격 네. 경쟁이라는 건 여러분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거고 가격이 무료로 간다는 거죠. 이때 저희 어머니 80 되셨는데도 AI 지금 절대 안 쓰시거든요. 써보라 그러면 그 넷플릭스보다 비싼 거 그러면서 안 쓰신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분들도 이제 쓰게 되는 거고 여러분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 고등학생들 쓰게 되는 거고요. 대단히 대중화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성공의 조건은 뭐냐면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등록된 회원으로 회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는 중요한 성공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지브리 같은 걸 만들어서라도 마케팅을 해서라도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서비스를 누가 만들가가 LLM의 강자의 승자의 저는 조건까지도 이제 돼야 된다. 그래서 가격도 저렴하면서 훌륭하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기업들이 승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최근에 지브리가 열풍을 불었던 것처럼 이 회원수, 이용자 수를 끌어들이는 게 또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